얼마 전에 그 탄핵 선고 있기 전에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뭐 행사도 하셨던 것 같고요. 그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죠. 근데 이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책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뭐 공동 저자까지는 아니셨던 것 같고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만드신 책일까요? 공동 저자죠.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건가요? 예. 그 12분이 이 참여해서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 책을 만들게 된 그 어떤 그 주된 동기는 이 탄핵 그 정부 다시 한번 보수가 괴멸의 그 위기에 처하게 된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고 또 막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둡고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다. 그런 동기로 이거 시작을 해서 또 우리가 87 체제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. 그런 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책을 내게 된 것이죠. 그럼 약간 개헌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들어갑니다. 네, 그런 거군요. 혹시 저 책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도 좀 소통을 하셨을까요? 책의 내용이랄까 아니면 이런 기록하는 작업에 대해서랄까? 예, 윤 전 대통령의 원고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책에 수록을 했고 또 이 공동 저자가 12분입니다만 공동 저자한테는 이 10권씩 출판사에서 다 배송을 해드렸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저희가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어제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총 득표율이 89.77%였는데요.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했던 득표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만큼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긴 한데요.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또 그 뒤에 또 한 분이 계시죠. 이 민주당의 과점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당대표. 이런 압도적인 지배 체제를 형성해 왔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. 이게 근데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독재 국가의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. 그렇지만은 하나의 현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차근차근 이런 작업이 준비돼 왔고 그게 이번에 득표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저는 그런 것을 일찍부터 말해 왔습니다만은 거기 이 작업의 메스터마인드는 이해찬 전 당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큰 그림을 그린 기획자가 이해찬 전 대표이다. 헌법학자이시잖아요. 요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이게 좀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가 속도전에 들어갔고 이르면 5월 22일쯤에도 선고기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. 언제쯤 나오는 것이 지금 분위기상 언제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날짜가 있을까요? 글쎄요, 거기에 관해서 또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, 이 문제에 관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게 있죠. 취재해 보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하셨는데. 그렇죠. 저는 박 의원 말씀이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무죄 확정이 나올 것 같다. 무죄 확정이건 뭐든 간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그리고 말이죠, 우리가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의 사법화도 심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심하죠. 그래서 이런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, 이 법원에서 판사가 국정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바로 다 결정을 해버린 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 사법부가 과도한 어떤
어떤 이 정치적인 면에 그 예. 어떤 그 들어가서는 안 된다. 네. 그래서 사법 자제론 그것이 그 하나의 그 대세를 이룹니다. 예.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그 지난번 그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그 판사의 그 일탈된 행위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이 너무 그 과도하게 그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면에서 네. 이 과연 그 대법원이 지금 말이죠. 그 어떤 그 가장 그 국민의 그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는 그 후보를 당장 이렇게 해서 그 자격을 그 박탈시킨다. 예. 그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에.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이겠냐. 예. 그런 면에서 대법관들도 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. 예. 뭐 그런 면에서 이 보수 우파 쪽에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관해서 너무 그 큰 비중을 둘 것은 없다고 봅니다. 예. 더 이상 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막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거에만 뭐 기대서 정치를 할 거는 아니니까. 그렇죠. 예. 예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대선 일전에 뭐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좀 남은 재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좀 해석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? 뭐 그렇죠. 그 이번 그 대법원 이 그 판결의 그 선고에서 뭐 그런 의견이 그 첨부될 것인가 어떤 것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, 예. 그것이 그 헌법 제 84조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저는 헌법학자로서 그 헌법 84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? 네.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형사적인 문제로 소추될 수가 없다. 그것에 이제 뭐 다양한 완전히 정반대의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. 그것은 뭐 유추 해석으로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전에 그런 그 형사 문제를 가지고 유죄 선고를 해서 바로 그 대통령을 쫓아낸다. 예. 그것도 역시 어떤 과도한 사법의 정치화죠. 사법의 정치화다. 또 지금 저 미국의 그 예를 보면은 예.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각 여러 이 미국의 수사 받던 것도 이런 게 다 중단이 됐어요. 수사 받던 것도 뭐 재판 걸렸던 거 막 그런 게 다 일괄적으로 예. 정지가 돼 버렸죠. 네. 뭐 그런 것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 말씀은 재판이 진행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. 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.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거기 관해서는 뭐 제가 예. 또 뭐 그런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예. 확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. 과도한 사법의 정치화 막 그런 면에서 예. 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중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